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하노이로 출발하는 오늘 아침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나는 오늘 김정은과의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으로 간다라며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강국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지 않는다면 그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이용해 이미 출발한 지 사흘째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관통해 베트남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밤쯤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한 뒤 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이동할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에 도착하면 정상회담을 갖기 전 박린성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 인력의 유입을 제한하면서 해외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승인율이 3년 새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인구가 급증해 지난 20여 년간 비율이 2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소득이나 학력 수준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파머스, 가이코, 프로그레시브, 올스테이트, 머큐리, 그리고 트리플 A 등도 지목됐습니다. 파사데나에 오픈하는 카이저 퍼머넌트 의대가 첫 해 입학생 48명에 대해서 학비 전액을 면제할 방침인 가운데 오는 6월부터 지원서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헐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퀸의 프레디 머큐리 역을 맡은 라미 말렉이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상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에서는 시상식 전부터 전 세계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로마를 제치고 그린북이 차지하면서 역대급 이변이 펼쳐졌습니다. 남성들에게만 징병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미국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선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징병 등록제를 손보도록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LPGA 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양희영 선수가 호주 동포 이민지 선수를 한타차로 제치고 우승하면서 상금 24만 달러를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하노이에서는 기념 티셔츠에 수제 버거와 수제 칵테일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버거에 트럼프 버거,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칵테일까지 등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역사적인 회담을 앞두고 관련 마케팅까지 이어지면서 이 회담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노이 아주 흥미롭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소식도 있습니다만은 흥미로운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하노이를 찾은 관광객이 한 입에 넣기 힘든 두툼한 수제버거를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관광지 호안끼엠호수 인근의 한 레스토랑이 내놓은 북미 정상회담 특별 메뉴입니다. Well, it's not fake. It's real. So I think, yeah, it probably reminds me of Donald a bit. Yeah.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즐겨 먹는 맥도날드의 빅맥 기반에 러시아 스캔들을 풍자해 러시아 드레싱으로 맛을 냈습니다. Okay, well, the Dirty Donald is an American classic. 네, 이 햄버거는 미국식 햄버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주 큽니다. 소고기 패티, 베이컨, 치즈 모두 2장씩 넣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름과 맛있는을 뜻하는 영어 표현 여미를 재치 있게 합친 김정연 버거는 돼지고기 패티에 매콤한 볶은 김치를 넣어 만들었습니다. 하노이의 한 레스토랑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 칵테일을 내놓았습니다. 전통적인 칵테일 니그노니와 협상의 영어 단어 합성어인 피스 니그로니에이션스란 이름이 붙여진 이 칵테일은
지인 대신 한국에 소주를 섞은 점이 특징입니다. I hope them all the delegations to 모든 come here 대표단이 also 여기 와서 칵테일을 and have 마시며 cocktails 즐기길 so that 원합니다. they can- 한두 잔 마시면 협상이 더 they can 쉬워질 겁니다. enjoy and it will facilitate the negotiation after one or two drinks.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는 이미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얼굴과 함께 그려진 평화라는 큼직한 글자가 눈길을 끕니다. 이 티셔츠를 분명히 입겠습니다. 이 티셔츠를 입겠습니다. 역사적인 회담을 앞두고 하노이에서 관련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등 정상회담 마케팅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한반도 앞서 비핵화와 이제 이틀 앞으로 평화 북미 관계를 결정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뒤면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 출구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열릴 이번 2차 북미 회담에서 발표될 이른바 하노이 선언에는 어떤 구체적 내용이 담길지 세계 언론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이 속속 하노이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이 시각 중국을 남하해서 베트남 북쪽 접경 지역으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환영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베트남 현지 상황 알아봅니다. 네, 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 중국 핑샹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특별 열차가 제 뒤로 보이시는 저 철로를 이용해서 핑샹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취재진이 오늘 낮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도로 곳곳에 무장경찰들이 배치돼 있었고요. 어둑해진 지금도 무장경찰 차량이 시내를 빈틈없이 돌면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는 지금 막 우리가 흔히 계림이라고 부르는 광시성 9일인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곳에서 5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당초 광저우를 거치지 않을까 했는데 최단 경로로 바로 남하한 겁니다. 지금처럼 시속 70km 정도로 달린다면 내일 새벽 4, 5시 무렵에는 이곳 핑샹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동당역은 며칠 동안 역사 안팎을 보수하는 등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 이곳 핑샹처럼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동당역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꽃단장과 역사 안팎의 보수공사도 이런 준비 차원으로 보이고요. 베트남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려는 듯 베트남 국영 VTV 중계차도 배치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동당과 하노이 구간의 차량 통제도 막 시작됐습니다. 길목마다 군인이나 지역 공안이 배치돼 있고요. 금속 탐지기로 도로변을 살펴보는 군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베트남 접경 핑샹에서 KBS 뉴스 최영훈입니다. 네, 우리가 쉬고 있던 지난 주말 내내 김정은 위원장은 기차를 타고 중국 대륙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 이틀을 넘어 사흘째 기차를 타고 중국 대륙을 관통하고 이제 베트남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속도라면 LA 시간으로 오늘 밤쯤 중국 국경을 넘어서 이 베트남 동당이라는 역, 동당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당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하노이까지 차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열차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 동당역입니다. 지금 아침 9시가 안 된 시각인데 군인들이 군견을 데리고 와서 경비를 서고 있고 또 관료들도 나와서 뭔가를 바쁘게 상의하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열차에서 자동차로 갈아타고 하노이까지 이동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미리 그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동당이 속해 있는 랑선성은 중국과 접해 있습니다. 고속도로라고는 ha지만 도로가 왕복 1차선이 전부입니다. 인구는 69만 명입니다. Vâng, người dân Việt Nam chúng tôi rất được hân hạnh là đón chào Chủ tịch Kim Jong-un đến để dự hội nghị thượng đỉnh tại Việt Nam. Và trong đó là từ 15 giờ chiều nay đến 15 giờ chiều mai là tất cả các phương tiện giao thông ở trên địa bàn không được lưu thông trên đường. 2시간 정도 달려서 온 박장성엔 김 위원장 참배 가능성이 있는 북한군 묘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을 하던 중에 군인들이 급하게 바삐 뭘 하고 있어서 지금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뭘 하는 건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Đang đi dò mìn đúng không?
점차 콘크리트로 만든 고층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도 4개 차로로 넓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노이까지 40km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이 지도에 보시면 방린이라는 곳인데요. 그중에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이 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공장이나 휴대전화 공장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 도로를 통해서 하노이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 삼성전자 공장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노이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마지막 톨게이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이 톨게이트를 지나쳐야만 하노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수도인 하노이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리지만 차량 통제를 하면 2시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하노이에서 JTBC 서유정입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만나는 북미 두 정상이 이번 하노이 선언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과 이 협상에서 조율된 내용들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네, 북미 실무협상단은 주말을 포함해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의전 준비에 집중을 했고 오후 들어서야 의제 협상에 나섰는데요. 비건 미측 대표와 김혁철 북측 대표는 각각 차량으로 1시간 반쯤 전에 이곳 호텔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 30분 뒤 북측 대표단이 곧바로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앞서 이곳 시간 오후 2시부터 실무진인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과 알렉스 왕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먼저 만났는데 여기서 조율된 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떠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숙소로 알려진 메리어트 호텔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m not going to answer any questions. So you can ask your questions, but I'm not going to answer the questions. 네, 협상 내용은 사실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부 진전된 논의가 오가고 있다. 협상이 밀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북측의 비핵화 방안과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이 부분에 이견이 좁혀진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비핵화 부분에서는 양측이 영변 핵시설 폐쇄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이룬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핵미사일 동결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결국 비핵화 이행 조치는 영변 핵시설 폐쇄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후의 진행 단계 그러니까 사찰과 검증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조율이 남았는데 이 북미 간의 실무 워킹그룹 가동에 합의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 북미 관계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평화체제 논의의 시발점으로 종전의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는 안이 논의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양국 정상 합의의 지속적 이행은 물론 유해 발굴과 인도적 지원 사안도 다뤄나간다는 내용들이 포함될지도 주목이 됩니다. 미국이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해제를 내줄지 여부 또한 관건이었죠. 현재 제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남북 관계 개선 지지와 같은 형태로 담아 제재의 숨통을 틔워주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타결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같은 실무 협상 결과를 토대로 북미 정상은 모레 이곳 하노이에서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최종 결단의 시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파르크 호텔에서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네, 두 번째 만나는 이번 북미 두 정상. 이번 하노이 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 협상 진행 상황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협상에서 조율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트위터 정시를 또 그는 하노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하이퐁시. 베트남의 첫 완성차 제조업체인 빈페스트의 생산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레 하이퐁시를 방문해 빈페스트 등 현지 기업들을 둘러볼 것에 대비해 업체 관계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빈페스트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이 모여있는 하이퐁 외에 김 위원장이 박린성의 엔폰 공단 등을 둘러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고위 소식통은 KBS 취재진에게 하이퐁과 박린에 있는 대표적 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김 위원장이 이번 수행단에 오수용, 김평애 등 경제 인사 담당 고위 간부들을 포함시킨 점도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린 삼성전자 공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한국 기업 방문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한국 기업들도 혹시 모를 방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유일하게 고층 전망대가 있는 랜드마크 중 하나인 이곳도 며칠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회담 전날 밤 깜짝 외출을 했던 김 위원장이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점검과 시설 점검, 서비스 점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 대비해서 보안, 안전 등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점검을 다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안전 부분에 대한 거는 특히나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그리고 있는 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시찰 행보도 이번 회담 기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박린 삼성전자 공장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 수행원들 중에 눈길을 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당 간부인 김평혜와 경제 담당인 오수용 당 부위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의 수행이 베트남의 경제, 특히 쌀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당은 바로 쌀국수집입니다. 현지어로는 pho. 쌀국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식사입니다. 사실 베트남은 세계 3대 쌀 수출국입니다. 1억 명 가까운 인구가 먹고도 남아서 매년 600만 톤 넘게 수출합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쌀 농사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대표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유엔 산하기구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40%인 약 1,000만 명이 영양 실조 상태입니다. 대북 제재 영향 등으로 지난해에도 식량 생산이 줄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베트남으로부터 쌀 지원이나 쌀 교육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쌀은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식 농업 생산 모델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 간부 인사를 맡고 있는 김평애 부위원장이나 경제를 맡고 있는 오수용 부위원장이 베트남 고위 관료들과 안면을 트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라는 분석입니다. JTBC 박성태입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와의 시차를 감안한다면 뭐 이틀도 채 남지 않은 셈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주 중요한 그런 분기점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국론이 분열돼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특히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5.18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5.18 폭동이었다라고 이 지만원 씨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지금 이를 놓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을 중심으로 또 논란이 일고 있죠. 김진태 의원이 그 지만원 씨의 그런 주장을 자주 인용하고 또 법원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만원 씨를 국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어떤 그 기조연설 발표를 하도록 하고 하는 그 김진태 의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 폭동이다, 이런 얘기를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근거가 없다면 그렇게 계속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자기가 실제로 어떤 조사를 해서 취재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것일까 궁금한데요. 알아보니까 누구한테 제보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보를 받더라도 저희 기자들은 이걸 취재하고 확인해서 보도하고 남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만원 씨는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제보를 계속 받았을까요? 관련 내용이 어제 보도됐습니다. 힌츠페터 씨가 간첩이다. 힌츠페터를 북한 평양에서 찾았다.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힌츠페터라는 사람은 택시 운전사라는 그런 영화에도 나왔죠.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독일계 이 기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생생하게 상황을 다 국제적으로 전하고 했던 그런 유일한 상황인데 그 힌츠페터가 북한 간첩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만원 씨는 북한에서 있었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었던 어떤 한 행사에서 힌츠페터와 비슷하게 생긴 외국 사람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사람인가요? 전혀 뭐 백인이라는 것 말고는 전혀 안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았고요. 너무 젊어요. 그렇죠. 네, 이 사진은 2015년 10월,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때 평양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때 당시에 힌츠페터 씨 나이가 78살인데요. 그런데도 지만원 씨는 이 사진 속 백인 남성이 78살의 힌츠페터 씨고 이게 바로 간첩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황당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씨는 이 힌츠페터 씨를 포함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에서 내려온 광수가 600명이 넘는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이 말의 뜻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광주에 수상한 사람, 광주에 내려온 특수부대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네. 대부분 광주에 온 북한 특수군을 가리키는 줄임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직접 지만원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광수라는 뜻이 시작된 어원이 조금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5.18 당시에 1980년 5월에 광주의 상황을 북한에서 생중계하듯이 봤다는 건데요. 생중계요? 80년에? 지만원 씨의 주장입니다. 주장에 의하면. 네. 생중계하는 걸 보던 북한 분들이 저 화면에 광수가 있다. 우리가 아는 김광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광수라는 말이 시작됐고 광주에 온 북한 특수군을 가리키는 용어로 바뀐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지만원 씨가 내세우는 북한군 침투 근거 사진들은 단 한 사람이 보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바로 노숙자 담요라는 아이디를 쓰는 익명의 인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혼자서 632명의 광수들을 찾아냈다. 이렇게 지만원 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노숙자 담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그 실체를 추적해봤습니다. 39년 전 민주주의를 외쳤던 보통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졌던 광주 금남로에 바로 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거듭 모독하는 믿기 힘든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5.18이 폭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의 성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5.18 조사는 모두 왜곡됐으니 이참에 유공자 명단 전체를 공개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시위를 주최한 쪽은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4개 단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서 출발해 KBS 수신료 거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반대까지 이른바 태극기 시위 곳곳에서 목격되는 극우 성향의 단체들입니다. 국회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5.18 때 북한군이 있었다고 외친 지만원 씨의 주장은 이들이 대낮에 민주화 운동의 성질을 짓밟을 수 있는 뒷배가 됐습니다. 북한군의 그 관련된 문제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나도 몰랐는데 며칠 동안 계속 찾았어 있는 대로 또 우리가 공공방송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네, 유튜브를 보면서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장의 핵심은 1980년 5월 광주 사진에서 북한군을 찾았다는 것. 스트레이트는 지만원 씨를 찾아가 북한군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만원 씨는 문득 낯선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만원이라는 이 사람이 북한군이 광주 민주화운동 때 침입했다. 그래서 폭동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대한민국 전국을 국론 분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 본인이 열심히 취재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선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계속 자료를 받는데 그저 그 자료만 갖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게
내 홈페이지에다가 혹시 영상 분석 전문가 있으면은 이 얼굴이 같은 얼굴인지 분석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노숙자 담요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숙자 담요라는 것은 그저 컴퓨터에 댓글 쓸 때 쓰는 아이디이고요. 실제 이름은 밝혀지지도 않고 실제 누군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중국 연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쓴이 노숙자 담요. 지만원 씨가 공개한 북한군 사진 분석을 전담했다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노숙자 담요가 누구인지 만난 적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노숙자 담요라는 분이 이거를 분석하고 연구하시는 분이라면 저희가 만나볼 수 있나요? 중국에 있는데 나도 못 봤는데 어떻게 만나봐. 그럼 대표님도 전화통화라든지 뭐 전혀 보신 적은 없어요? 메일로만 해, 메일로. 노숙자 담요가 이메일을 보내면 지만원 씨가 이를 받아서 그대로 공개한다는 겁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노숙자 담요의 분석을 믿는 이유는 뭘까? 얼굴도 못 봤는데 작품을 보니까 작품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 작품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노숙자 담요는 2015년 5월 광주에 온 북한 특수군을 찾았다며 첫 사진을 올린 뒤 지만원 씨를 통해 지금까지 632명의 이른바 광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수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묻자 황당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 중계를 그대로 한 거야. 축구 실황 중계 하듯이. 광주의 상황을 북한에서 생중계로 봤다. 생중계로 봤다 이거야. 트럭 뺏어 들고선 팍 갈리고 그 광주를 질주하니까 야 신난다 정말 광수다. 야 광수 봐라 광수. 아, 광수라는 실명이라는 거예요? 실명. 근데 제3광수가 김광수야. 지만원 씨 뒤에서 자료를 만든다는 노숙자 담요는 대체 누구일까? 지 씨는 노숙자 담요가 미국 정보기관 출신이며 8명의 영상 분석팀을 이끄는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이를 증명할 근거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노숙자 담요의 행적을 좀 더 쫓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숙자 담요에 대해 안다는 한 목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역시 5.18 북한군 개입설을 믿는다는 이 목사는 그러나 지만원 씨와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노숙자 담요가 어느 순간부터 들어와가지고 숫자를 끌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30명 정도 비슷하다고 말할 때는 네, 노숙자 담요라는 사람이 숫자를 너무 부풀렸다는 겁니다. 북한군이 뭐 한 글쎄 30명 정도 비슷하다라고 말할 때는 나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30명, 40명 하더니 600명까지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지만원 박사는 이 사람이 미국 교포다 이러고선 글들을 올렸어요. IP 주소를 조사해보니까 80개 연변이에요. 지만원 씨는 이 사람이 미국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IP를 조사해보니 연변에서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 역시 노숙자 담요를 만난 적은 없고 노숙자 담요가 누군지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여러 경로로 노숙자 담요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노숙자 담요를 직접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정보를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오는 그런 쓰레기, 인간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지만원 씨나 목사의 주장이 맞다면 노숙자 담요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중국, 특히 연변 일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만원 씨는 지금도 하루에 서너 통씩 노숙자 담요로부터 자료를 받는다면서 취재진에게 슬쩍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노숙자 담요 편지가 지금 와 있는데 오늘도? 그렇지 이렇게 봐봐요. 이 지금 DNA 이렇게 하네. 이게 노숙자 담요예요? 네, 보여주려고 하다가 전화기를 슬쩍 뺍니다. 흥미롭게도 취재진이 떠난 직후 지만원 씨 본인이 직접 쓴 글로 바뀌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네,
기자에게 지금도 봐라, 노숙자 담요가 나한테 이렇게 DNA라는 어떤 제목의 글과 사진을 보내줬잖아 하고 자랑스럽게 보여줄 듯 하다가 이제 전화기를 슬쩍 주머니 집어넣으면서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은, 기자가 현장을 떠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뒤에 봤더니 지만원 씨가 자신에게 살짝 보여주려고 했던 그 노숙자 담요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보내줬던 그 글을 작성자 지만원,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글 쓴 것처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만원 씨는 자신은 전혀 취재하거나 확인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디선가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계속 보내주는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이 그렇게 조사한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만원 씨는 스피커일 뿐이고 모든 근거는 이 노숙자 담요라는 사람이 다 제공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중국 연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좀 이상하죠? 중국 연변이라. 지난 정권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달던 보수 세력의 IP가 주로 중국 연변에서 발견됩니다. 사실 수사하면 누가 누군지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 담요를 쫓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숙자 담요가 북한군 광수 사진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2015년 5월 이전에 쓴 글들을 보면 극단적인 정치적 상향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목을 소개해드리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언론 방송을 장악해라, 또 은밀하게 더러운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단위의 부대를 운영해라, 이런 말도 한 적이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강한 애국심으로 무장된 강단 있는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판사들을 정리해라, 이런 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 이상하네요. 보통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조언들이. 전략가네요. 네. 결국 지만원 씨는 이 노숙자 담요라는 사람이 주는 그 자료들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계속해서 이 북한군 침투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숙자 담요라는 사람이 분석한 600여 명의 광수 사진들, 이건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 스트레이트가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이 노숙자 담요의 사진을 의뢰해 봤는데요. 사실 이 분석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만원 씨는 노숙자 담요의 분석 기법을 특수 컴퓨터 그리고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고난도 영상 분석이라고 소개합니다. 과연 진짜인지 대법원에서 영상 분석을 맡기는 전문가에게 검증을 의뢰해 봤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찍힌 한 사람의 얼굴과 한 일반인의 얼굴을 나란히 놓은 대법원에서 영상 분석을 의뢰받아서 이를 분석을 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전문가와 말은, 지만원 씨가 공개하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누구나 컴퓨터로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따다가 그냥 옆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양 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표들이 밑으로 갔을 때 코, 입, 턱 부분에 있어서 좌표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기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해 그린 선을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영상이 아무래도 영상을 좀 보시면서 들으셔야 이해가 될 테이기 때문에 저희 여기까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지만원이라는 사람, 결국 그는 본인도 시인했습니다. 나도 본 적도 없어, 만난 적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만나라고 말을 하죠. 자신이 본 적도 만난 적도 전화통화 한번 해본 적도 없는 그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이메일로 계속 보내는 그 내용, 그걸 받으면 바로 작성자 지만원이라고 자기 이름을 바꿔서 마치 자기가 취재하고 조사하는 것처럼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책임질 수 없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위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국론분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만원 씨가 지금까지 그렇게 애국적으로 발언을 한 그런 발언 내용의 실체가 허탈스럽습니다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연변에서 보낸 그 사람, IP, 컴퓨터 IP의 이 컴퓨터 이름은 노숙자 담요라는 황당한 이름을 쓰는 중국 연변에 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며 대체로 맑은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벤츄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9도, 샌디에고, 버뱅크, 산타모니카, 세리토스 지역은 64도, 그 외의 지역은 66도에서 68도 되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파사데나가 39도, 샌디에고와 LA, 산타모니카는 50도, 그 외의 지역은 44도에서 46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끼는 날씨 되겠고 수요일엔 구름 많이 끼면서 10에서 20% 지역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는데요.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에 40에서 50%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도 수요일부터 4, 5도 안팎으로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LA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7도, 수요일 63도, 목요일 66도, 토요일 6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Medical school coming to Pasadena in 2020 will offer free tuition to students. Healthcare giant Kaiser Permanente says it has received preliminary accreditation from the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The Kaiser Permanente School of Medicine plans to begin classes in the summer of 2020. 네, 카이저 퍼머넨테 대형 병원 그룹이죠. 이 카이저 퍼머넨테 병원 그룹이 의대를 오픈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료 학비를 받지 않겠다라는 보도해드린 바 있어서 한인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패사데나에 첫 오픈하는 카이저 퍼머넨테 의대가 패사데나 캠퍼스를 공개하고 오는 6월부터 지원서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합격하는 의대생들은 내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첫 5년 동안 등록하는 의대생의 학비를 모두 면제한다고 공약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카이저 퍼머넨테 의대 학비는 1년에 $55,000입니다. 카이저 의대는 2024년까지 입학하는 의대생의 학비, 즉 앞으로 5년간 입학하는 의대생의 학비와 연간 $6,500에 달하는 의료보험비를 모두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단 생활비와 교재비는 개인 부담인데 카이저 의대에 따르면 의대 1년간 드는 생활비는 약 $35,000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카이저 의대가 첫 해 선발할 신입생 규모는 48명입니다. 기존과 다른 의학 개념을 갖춘 의사를 배출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역할에서 환자의 웰빙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전문의 역할을 확대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정책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이저 의대는 이러한 목표에 맞는 지원자들을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업 성적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팀워크를 잘할 수 있는 협동정신과 대화 능력, 또 창의적이며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 또 타문화를 잘 흡수하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 열정과 인내심, 책임감, 그리고 자기인식 등을 골고루 갖췄는지를 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서 접수를 할 때 제출하는 추천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눈여겨보겠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단순 치료하는 데 더 넘어서 환자와 함께 공감하고 그의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새로운 차원의 의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카이저 의대의 포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기념주화가 공개됐습니다. 기념주화 앞면에는 북미 정상의 이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베트남 주석궁이 등장합니다. 이 기념주화는 백악관 기념품 판매 사이트에서 지난 23일부터 사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앞면을 살펴볼까요? 앞면 상단에는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길, New Avenue Towards Peace라는 문구가 새겨졌고 그 아래에 하나의 평화, 3명의 지도자라는 문구가 한글로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이름 사이로 그동안 북미 대화의 중재 역할을 담당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또 한가운데에는 2차 회담을 뜻하기 위한 숫자 2가 큼지막하게 표시되고 그 안에 Peace Summit, 평화회담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앞면 하단에는 비범한 시절에는 대담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영어로 들어갔습니다. 자, 기념주와 뒷면을 보면 뒷면에는 중앙의 태극기를 중심으로 양옆에 성조기와 인공기 문양을 넣었습니다. 이번 기념주화의 가격은 한 $100인데 1,000개 한정 판매됩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오후 2시 현재 해당 웹사이트는 기념주화가 이미 매진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소득이나 학력 수준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납세자와 소비자 이익 옹호 단체인 컨주머 워치독 등은 파머스를 비롯해 가이코, 프로그레시브, 올스테이트, 리버티 뮤추얼, 머큐리, 그리고 트리플 A 등 7개 보험사가 이 같은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워치독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들은 소득이 높지 않거나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에게 작게는 3.5%에서 많게는 최고 14.7%까지 보험료를 더 부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의 재산이나 인종 등으로 인한 보험료 차별을 막기 위해서 대신 직업, 학력 등의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정부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운전자의 재산이나 인종 등을 기준으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나 인종 등으로 차별을 두지는 않지만 대신 직업, 학력 등의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재산이나 인종 등의 차별과 결부될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문제입니다. 워치독의 한 관계자는 수백만의 가주 운전자들이 직업이나 또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차별을 받는 운전자들은 얼마나 더 내고 있는 것일까? 워치독의 자료에 따르면 파머스의 경우 운전 경력과 운전 기록이 비슷해도 공장 근로자는 회계사나 내과 의사에 비해 보험료를 무려 14.5% 더 받고 있었습니다. 연 의사들은 $1,330를 받을 때 공장 근로자의 경우 연 $1,523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레시브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의사에 비해서 공장 근로자에게 6.3%를 더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이코는 공장 근로자일 경우에 대기업 CEO보다 무려 14.7%를 더 부과했습니다. 워치독은 이는 인종에 따른 보험료 차등과 비슷한 결과를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앞으로 재산이나 학력 등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장애인 주차증 불법 사용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집중 단속 속에도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장애인 주차증 불법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 차량국 DMV가 지난달 가주 전역에서 장애인 주차장 확인 단속을 벌여서 13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차량국은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 주차증 1,500여 건의 사용 실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서 10% 가까이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LA 북동부의 렌초 쿠카몬가 지역입니다. 23명이 적발됐습니다. 또 LA 인근 두아르테와 발렌시아에서도 각각 12명이 티켓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불법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250에서 최고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로운 장애인 주차증 발급 심사 강화 법안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증 신규 신청자는 본인 증명을 위한 성명과 생년월일,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또 주치의의 검진 기록 또는 소견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또 차량국은 장애인 주차증 소유자 사망 여부를 사회보장국 전산정보로 확인하고 분기별로 주차증 소유자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구장애인 주차증은 6년마다 갱신하고 주차증 분실 시에는 재발급은 2년 내 4회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향하던 아마존 프라임 항공 화물 수송기가 지난주 휴스턴 인근에서 추락해 탑승자 3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USA 투데이와 현지 방송에 따르면 아틀라스 에어가 운항한 보잉 767 대형 화물기는 지난 주말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31마일 떨어진 습지대에 추락했습니다. 현지 방송에 따르면 이 화물기는 아마존 프라임 항공 화물 수송기로 탑승자는 3명이었는데 3명 모두 사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습지대에서 일단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세금보고 서류를 비롯한 우편물을 가로채는 절도 범죄가 미국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서 강제로 우체통을 개봉하거나 강한 접착성 물질을 우체통 안에 부착해서 우편물이 달라붙도록 한 뒤 훔치는 이른바 끈끈이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USPS는 사기범들이 수표로 발행되는 세금 환급금 또는 세금보호 대행자에게 고객이 보내는 수수료 체크 등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SPS의 그렉 킬레미시 감사관은 사기범들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우체통 문을 개봉하는 것은 기본이고 끈끈이나 기타 도구를 사용해서 우편물을 가로채 수표를 가로채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면서 특히 수표의 이동이 급증하는 세금 보고 및 환급 시즌일수록 피해 예방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SPS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동부 지역에서만 우체통을 강제로 개봉해서 약 2,500달러의 수표를 가로챈 혐의로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시간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극성 엄마가 자녀 교육을 망친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엄마들이나 또는 주변에서 주로 극성 엄마가 오히려 자녀 교육을 망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주들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근데 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아셔야 될 것이 그 좋은 명문대학에 보낸 어머님들의 공통점은 참으로 극성이면서도 헌신적이십니다. 자녀가 혼자서 스스로 다 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자녀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와 또 서포트를 충분히 해주신 분들입니다. 아유, 저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하고 학교에 그냥 라이드 해준 것밖에는 없어요. 라고 아이빌리그나 명문대를 보내신 부모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시고요. 개인적으로 그분들과 좀 친하게 지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상당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어머님은 그런 희생, 이런 헌신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고, 나는 도저히 못한다. 내가 저것까지 해가면서 내 자식 명문대 보낼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부모님의 교육 가치관이나 철학에 의해서 자녀를 키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나쁘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단 부모님의 서포트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너무 많은 그런 결과를 기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입시 경쟁률이나 그런 대학 입시 과정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성적만 우수하고 과외 활동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이빌리그에 입학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매일 부모님들은 또 전화기만 보시면서 자녀들이 책을 많이 읽고 늘 공부를 해주기만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구 엄마는 너무 극성 엄마야 라고 말하는 거 자주 들으시죠? 네, 극성인지 그것이 열정인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가끔은 열정이 있는 엄마가 극성 엄마라고 또 욕을 먹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글쎄요,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극성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 경험으로는 또 만약에 골프를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그 집 뒤에 그 뜰에다가 연습 장치를 좀 설치를 해놓고 매일 마당에서 잠깐이라도 연습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또는 운동 경기나 무슨 디베이트 대회 같은 것이 있어서 타주로 가는 경우 또는 멀리 운전을 하는 경우 많은 부모님들이 또 비행기와 호텔을 다 예약해주고 또는 먼 거리까지 운전을 해서 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글쎄요, 비행기를 타고 타주로 여행하는 것이 극성일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강사의 레슨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집을 줄여 이사를 가거나 또는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이 극성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음악 등에 들어갈 값비싼 장비와 또 레슨을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과연 극성일까요? 네, 저는 그것이 다 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극성이라기보다는 또 자녀에 대한 어떤 배려와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네, 부모님의 열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지혜로운 극성을 부려보는 그런 행복한 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